지긋지긋하다 너 같은 사람! 이제야 벗어날 수 있겠네. 남편의 입꼬리가 비틀려 있었다.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나 원망하지 마. 그 말이 끝나자 차는 비 내리는 산길에서 멈췄다. 남편은 문을 열고 정화를 끌어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혔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약 사올 테니까. 문이 닫히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여보, 가지 마. 정화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해졌다. 한순간에 버려진 아내, 그리고 사라진 남편. 그날 새벽 산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화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2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놓는 일. 그게 정화의 아침이었습니다. 62살 윤정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조차 사치일지 모릅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였으니까요. 남편은 올해 64살입니다. 박태식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결혼 초엔 자상했습니다. 손도 잘 잡아주고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정화가 아프면 약국에 달려가 약을 사오고 밤새 간호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딸 지은이가 중학생쯤 됐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정화가 말을 걸면 시끄러워 라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함께 외출하자는 말에는 피곤해 라며 고개를 저었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은퇴 후엔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정화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이게 뭐야, 맛없어 라고 툭 던지듯 말했고 정화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해? 라며 비난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뜨리면 돈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 라고 소리쳤고 청소를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화는 참았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남편이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던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호텔 영수증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그날 남편은 동창 모임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늦게 들어올 테니 저녁 먹지 말고 자라고 했었죠. 동창 모임을 호텔에서 하나?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정화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묻은 하얀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선명한 빨간색 자국이었습니다.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수건을 코에 갖다 댔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화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정화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될까요? 짙은 화장에 웃고 있는 얼굴.
긴 생머리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오해일 거야.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일 거야. 누군가 장난으로 넣어둔 걸 수도 있어.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불안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남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걸까? 32회를 함께 산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딸을 키웠던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화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사진 속 여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빨간 립스틱 자국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정화는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화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오빠, 오늘 밤 8시에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가득한 문자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소라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오빠 덕분에 행복해. 오빠, 나 오늘 예쁜 옷 샀어. 보여줄게. 정화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급하게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함께 울었던 날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다녀오겠네. 라는 말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남편이 오후 3시쯤 외출한다고 하자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남편이 택시를 타자 정화도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가 고개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따라가시게요? 네, 부탁드려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남편이 탄 차를 따라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고급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정화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로비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팔에 매달려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화에게는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화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둥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겁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딸 지은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10년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화가 알던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온 그 사람 맞나? 저렇게 환하게 웃던 그 사람 맞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안 차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국그릇에 국을 담다가 손이 미끄러져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대로 좀 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걸레로 닦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정화는 남편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32해를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정화는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이소라. 주소는 강남 역삼동이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 남편 명의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6개월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정화는 계약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 앞에 계약서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계약서를 흘끗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쨌다고?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줬는데?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게 전부잖아. 그것밖에 못하잖아. 그 말에 정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2해가 그저 밥하고 청소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애를 낳고 밤새 아이를 돌보고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남편의 출세를 위해 사람들 접대하고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살림 차렸죠? 대답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딸랑 소리를 내며 반지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이제 우리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정화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은이도 당신 같은 엄마라서 떠난 거야.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나간 거라고. 그 말이 정화의 마지막 남은 힘마저 앗아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화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정화를 한번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그날 밤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바보가 됐을까? 정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들린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8살의 정화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못 잔 채 밤을 보냈던 겁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8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라면 그릇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라면이야?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몫의 라면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라면을 후루룩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화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뭐? 정화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 오피스텔 계약서, 그리고 휴대폰으로 찍어둔 문자 메시지 사진까지 모든 증거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들을 흘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 그 여자랑 살림 차렸잖아요. 6개월 전부터 오피스텔까지 얻어줬잖아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정화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2해 동안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게 어쨌다고. 내 돈으로 내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야.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부부잖아요. 32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32년을 같이 살았으면 뭐해?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남편의 말에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뭘 해준 게 없다니. 30년 넘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느라 친정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는데 딸을 낳고 키우느라 정화 자신의 삶은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평생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내 인생을 다 바쳤다고요. 바쳤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밥이나 차려주고 집안일 좀 하는 게 뭐가 대단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화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당연한 거라니. 정화의 삶이 당연한 거였다니. 그럼 이제 어쩔 건데요? 그 여자랑 살 거예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각 중이야. 그 말에 정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 중이라니. 정말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양심? 내가 왜 양심이 없어? 난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남은 인생이나마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남은 인생이나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은 정화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아서 해. 이제 우린 끝이야. 그 말과 함께 남편은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2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던 날, 딸을 낳던 날, 함께 웃던 날들.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화는 딸 지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은이가 고등학교 때 쓰던 공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어버이날 카드, 생일 카드. 정화는 한 장 한 장 펼쳐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어린 시절 지은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정화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가던 날. 정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 그저 지은이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정화가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결국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갔겠지요. 정화는 주방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1잔, 2잔, 3잔. 소주병이 금세 비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집에 와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정화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어디 갔다 온 거냐고요? 남편이 정화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화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 여자한테 갔다 왔죠? 솔직히 말해요. 남편이 돌아서서 정화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래, 갔다 왔어. 그게 어쨌다고?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나를 이해해줘. 나를 존중해줘. 당신처럼 잔소리하지도 않아. 같이 있으면 행복해. 나는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못했지.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었어. 대화 상대도 안 됐고. 그 말에 정화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32해가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지은이는 왜 집을 나갔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 애한테 매일 소리 지르고 때리고 무시해서 나간 거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당신 같은 엄마라서 떠난 거야. 당신이 제대로 된 엄마였으면 안 나갔을 거야. 그 말이 정화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정화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연기하지 마. 맨날 그 수법이잖아. 하지만 이번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정말 아팠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보, 살려줘. 정화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피했습니다.
에휴, 됐어.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 또 멀쩡할 거면서.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화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팔이 저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정화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밥 차려.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짜증스럽게 정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에휴, 진짜. 정화는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화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여기 있어. 내가 나갔다 올게. 남편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돌아왔습니다. 손에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국 갔다 왔어. 약 먹고 쉬어. 남편은 봉지를 식탁에 놓고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화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요? 병원. 당신 데려가는 거야. 정화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데려가 주는구나. 남편이 정화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는 길이 병원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화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차가 멈췄습니다. 산속의 낡은 버스 정류장 앞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정화를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화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여기. 남편은 정화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 사올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화는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가지 마. 하지만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산속 버스 정류장에 비 내리는 새벽에 몸은 점점 차가워졌고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살려줘. 거기 누구? 정화는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죽는 건가? 정화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쓰러진 채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새벽 5시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나무들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말수는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몸이 새벽 5시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 말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입구 약수터에 물을 기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내려가던 말수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앞 버스 정류장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사람 같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말수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중년 여자였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씨, 아가씨. 말순이 여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맥박은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이러다 죽겠어. 말순은 급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산내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이요. 빨리 와주세요. 여자분이 의식이 없어요. 네, 곧 출동하겠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벗어 여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비를 막기 위해 우산을 여자 위에 받쳐 세웠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말수는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분쯤 지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화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네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이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네, 타세요. 말수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정화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말수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발견해서 모셔온 거예요. 보호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아니지만 조금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팔에 마비 증상이 있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뇌출혈이라니. 환자분 신원은 확인되셨나요? 가방에서 신분증을 찾았어요. 윤정아 씨라고 나와 있네요. 62살이시고요. 가족 연락처는요? 지갑에 명함 같은 건 없었어요. 휴대폰도 고장 난 것 같고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산속에 쓰러져 있었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흘 후 정화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정화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이에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해서 모셔왔어요. 정화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싸웠던 일, 산속에 버려졌던 일,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았네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렇게 깨어나신 게 어디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말수는 정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화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당연한 일했어요. 아가씨 혼자 있는 것 같던데 가족한테 연락할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버렸고 딸은 10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말수는 정화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정화에게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오른쪽 팔에 반신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기 어렵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요. 정화는 오른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나아질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정화는 절망스러웠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주일 후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 입원비가 밀려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300만 원을 입금하셔야 해요.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남편이 관리하던 통장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도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퇴원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입원은 어렵습니다. 정화는 막막했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순이 나섰습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네. 하지만 폐가 너무 되잖아요. 폐가 무슨 폐예요? 혼자 두면 마음이 쓰여요. 우리 집에서 천천히 쉬면서 재활하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요. 제 집은 초가집이라 볼품없지만 공기는 좋아요. 조용하고요.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남편도 딸도 아닌 처음 본 할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수는 정화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우린 이제 식구예요, 식구. 이틀 후 정화는 말순의 집으로 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뒤뜰엔 텃밭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작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말수는 정화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불이 포근하게 깔려 있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쉬세요. 제가 밥 지을게요. 말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화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때 말순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 보해야 해요. 정화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말수는 정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화의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정화의 팔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여주고 팔을 천천히 굽혔다 폈다 했습니다. 아파도 참아요. 계속 움직여야 나아요.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새끼손가락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엔 약지가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후엔 젓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제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정화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말순도 함께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아가씨. 정말 잘했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이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순을 도와 텃밭일도 조금씩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화는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휴대폰 고칠 수 있을까요? 딸한테 연락하고 싶어요. 그럼요. 내일 마을 수리점에 맡겨볼게요. 사흘 후 휴대폰이 고쳐져 왔습니다. 기술자가 SIM 카드 데이터를 복원했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새 번호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정화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지은아. 엄마야. 전화 저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미안해.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아셨어요? 전화번호 바꾼 지 오래됐는데 휴대폰을 고쳤더니 내 번호가 나오더구나. 새 번호라고 저장되어 있었어. 정화는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지은이가 집을 나가기 며칠 전에 새 번호로 바꿨었죠. 정화가 몰래 저장해뒀던 겁니다. 그때는 딸이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저는 지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엄마는 왜 지금 연락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많이 아팠어. 지금은 괜찮아졌어. 아프셨다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어요? 정화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배신, 산속에 버려진 일, 뇌출혈로 쓰러진 일. 나중에 만나서 천천히 얘기하자. 지은아, 엄마 보러 올 수 있니?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아빠는 안 계시죠?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아직도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응, 아빠는 없어. 엄마 혼자야. 할머니 한 분이랑 같이 살고 있어. 어디세요? 강원도 산내 마을이야. 말순 할머니 집에 있어.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정말 올 거니?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은 후 정화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순이 방에 들어와 정화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딸이 온다니 좋겠네요. 네. 10년 만에 만나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이제 다 좋아질 거예요. 말순의 위로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매일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딸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마을 입구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정화는 멀리서 딸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숙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도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0m 정도 떨어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화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을수록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은아. 정화가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말순이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제가 나갔다 올게요. 말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녀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팔이 왜 그래요? 정화는 오른팔을 내려다봤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마비가 왔어.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처음엔 전혀 못 움직였거든. 뇌출혈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많은 일이 있었어. 정화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일, 싸움 끝에 산속에 버려진 일, 말순 할머니가 구해준 일,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엄마를 산속에 버릴 수가 있어요? 지은아, 아빠 얘기는 하지 말자. 이제 상관없어. 상관없다니요? 엄마가 죽을 뻔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화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살았잖아. 이렇게 너를 만났잖아. 그걸로 됐어. 지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10년 동안 저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미안해.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내가 엄마를 미워할까봐 무서웠어. 미워하긴요. 전 엄마가 그리웠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엄마도 매일 너를 생각했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두 사람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응? 저 서울에서 회사 다녀요. 작은 아파트지만 같이 살 수 있어요. 정화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 여기서 재활 치료받고 있어. 말순 할머니한테 신세도 지고 있고. 그럼 제가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엄마 돌봐드릴게요. 지은아.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10년 동안 못 지켜드린 거 앞으로 평생 갚을게요. 정화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순이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지은 씨, 많이 드세요. 엄마 닮아서 마음씨도 곱고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엄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은은 말순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지난 10년을 들려줬습니다. 집을 나가서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알바를 하며 대학을 마쳤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다 해냈구나. 대단해, 우리 딸.
정화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들어도 참고 사시는 모습 보고 배웠어요. 지은의 말에 정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엄마 옆방에서 잤습니다. 10년 만에 같은 집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정화는 잠이 오지 않아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엄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재활은 언제까지 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어. 꾸준히 해야 한대. 그럼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와드릴게요. 마사지도 해드리고요. 고마워, 지은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화는 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서울서 왔어요. 어머, 엄마 닮아서 예쁘네요. 지은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걷는 게 행복했습니다. 오후에 지은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렴. 전화 자주 할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지은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버스가 떠났습니다. 정화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이 정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딸 두셨어요. 네, 정말 좋은 딸이에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매주 산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엄마의 재활을 도왔고 함께 밥을 해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화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오른팔도 점점 더 잘 움직였습니다.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빨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뭔가 해봐요. 뭘? 일이요. 엄마 요리 솜씨가 좋잖아요. 반찬 같은 거 만들어 팔면 어떨까요?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반찬을? 네. 엄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했지만 파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받고 판다는 게 엄마 한번 해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주말마다 같이 만들어서 팔아봐요. 지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지은이 큰 가방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냄비, 국자, 도마, 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주방 도구를 새로 산 거였습니다. 반찬 사업을 제대로 해보려는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딸의 열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모녀는 부엌에 섰습니다. 말순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정화는 오른손이 아직 불편했지만 왼손으로 천천히 멸치를 골랐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설탕 1숟가락 반, 간장 2숟가락. 정화는 평생 몸에 밴 솜씨로 양념 비율을 알려줬습니다. 계량 스푼도 없이 눈대중으로 했지만 그게 정화만의 비법이었습니다. 멸치를 볶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말순이 냄새를 맡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3시간 동안 멸치볶음 10통, 오이무침 10통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지은이 준비해온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산내 반찬이라고
손글씨로 쓴 스티커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정화와 지은은 마을 장터로 갔습니다. 작은 좌판을 펼치고 반찬통을 늘어놓았습니다. 말순도 함께 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팔릴까? 사람들이 정말 돈을 내고 살까? 그때 중년 남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반찬통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정화는 일회용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조금 덜어줬습니다. 시식용이었습니다. 남자가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4통을 샀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처음으로 돈을 받고 판 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준비한 반찬이 다 팔렸습니다.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지은이 돈을 세며 기뻐했습니다. 정화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맛이 돈이 된다니. 모녀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말순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처음엔 20통, 그 다음엔 30통, 40통.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화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가게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자리도 더 넓고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지은과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일 후 정화는 마을회관 앞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산내 반찬이라고 크게 쓴 간판이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냉장고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겐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가진 가게였습니다. 지은은 주말마다 내려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평일에는 말순이 함께했습니다. 정화의 오른팔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혼자서도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6시부터 요리를 시작해서 10시쯤이면 반찬이 완성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꽤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50통씩 팔렸습니다. 장아찌, 멸치볶음, 콩자반, 오이무침, 가지무침, 김치까지 메뉴도 늘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정화는 손님들의 얼굴을 다 기억했습니다. 정화는 반찬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평생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던 정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리사였고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이번 달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죽을 뻔했던 자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딸과 함께 일하며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돈도 벌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평일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말순과 함께 매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게를 찍고 있었습니다. 지역 블로거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멸치볶음과 장아찌를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산골 마을의 기적, 산내 반찬, 뇌출혈에서 살아난 할머니의 손맛.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와서 반찬을 샀습니다. 정화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과 함께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10년을 떨어져 살았던 시간을 이렇게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지은이 큰 결심을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엄마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놀랐습니다. 딸의 인생이 있는데 엄마 때문에 희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좋고 엄마와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순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식구가 된 세 사람이었습니다. 산내 반찬은 날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정화는 매일 행복했습니다. 버려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일하며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며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었습니다. 정화가 산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서울의 남편은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화를 산속에 버린 후 강남의 오피스텔로 돌아갔습니다. 내연녀 소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3, 남편보다 31살이나 어렸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라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돈이 물쓰듯 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 친구가 좋은 투자 정보가 있대요. 부동산인데 6개월이면 2배로 불어난대요.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그게 정말 안전한 거야? 물론이죠. 제 친구 믿어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소라는 남편의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소라가 또 말했습니다. 오빠, 투자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번엔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또, 이번엔 좀. 오빠가 날 안 믿으세요? 저 상처받았어요. 소라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또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소라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났을 때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는 이미 해외로 나간 것 같습니다. 찾기 힘들 겁니다.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8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화와 함께 살던 집.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자네 아내 버리고 젊은 여자랑 산다며? 그런 사람한테 돈 빌려줄 사람 없네. 친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했지만 정화 명의였습니다. 정화의 도장이 필요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4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어느 날 고시원 책상 위에서 낡은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기적, 산내 반찬, 뇌출혈에서 살아난 여성의 재기 스토리. 사진 속에 정화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정화였습니다. 딸과 함께 반찬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가 살아 있었습니다. 뇌출혈에서 살아났고 지금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남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정화, 웃고 있던 정화, 밥을 차려주던 정화. 모든 게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몸이 이상했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고시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방 사람이 발견했고 119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왼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보호자는 계십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환자분 가족이 없으시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딸이 있긴 한데 10년 넘게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복지사가 다시 왔습니다. 따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전화해봐도 될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복지사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님이시죠?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찾고 계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가 엄마를 산속에 버렸어요. 엄마는 죽을 뻔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볼 생각이 없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신데 제가 왜 그분을 돌봐야 하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지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탐욕과 배신의 끝이었습니다. 정화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쫓다가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아무도 없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내 반찬이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 2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춘천 방송국입니다. 여기 사연을 듣고 취재하러 왔는데요.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취재라니 무슨 취재를 말하는 걸까요? 저희를요? 무슨 취재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산골 마을의 기적이라고.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사연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정화는 몰랐습니다. 한 달 전에 왔던 블로거가 쓴 글이 그렇게 퍼진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이 나섰습니다. 저희 엄마 사연이 그렇게 알려졌어요? 네. 뇌출혈에서 살아나서
반찬 가게를 여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렸나 봐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정화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해볼게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하시게 됐나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남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산속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마을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오른쪽 팔이 마비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돌봐주시고 딸이 다시 찾아와 줬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반찬 가게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딸이 제안했어요. 엄마 손맛이 좋으니 반찬을 팔아보자고.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돈을 받고 판다는 게 떨떠랬거든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그때의 떨림이 기억났습니다. 첫 손님이 반찬을 사셨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요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기자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반찬통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몇 통 정도 파시나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50통에서 60통 정도 나가요. 주말엔 100통도 넘어요. 대단하시네요. 어머님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제가 먹고 싶은 맛으로 제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어요. 기자는 카메라를 향해 정화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정화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건강도, 가족도, 삶의 이유도.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카메라를 든 촬영 기사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방송될 예정이에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화와 지은 그리고 말수는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산내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정화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저게 나인가? 화면 속 정화는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의 어두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정화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이야기, 말순이 구해준 이야기, 딸과 재회한 이야기, 그리고 반찬 가게를 시작한 이야기. 마지막에 정화가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꽃이 피어날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명도 넘었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맨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방송 봤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꼭 반찬 사고 싶어서 새벽부터 왔어요. 새벽부터요?
네. 저도 작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요. 방송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다시 용기 내려고요. 정화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준비한 반찬이 오전에 다 팔렸습니다. 오후에 급하게 더 만들었지만 그것도 금방 동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대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 반찬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왔어요. 암 투병 중이신데 방송 보고 힘을 얻으셨대요. 정화는 반찬을 정성껏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잘 전해주세요. 맛있게 드시라고요. 일주일 동안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매일 100통 이상 팔렸습니다. 정화와 지은, 말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가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정화는 고민했습니다. 엄마 해요. 엄마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지은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정화는 서울의 방송국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6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산내 반찬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국 방송이 나간 지 2주일 후 정화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혹시 윤정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박태식 씨라고 아십니까? 현재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따님께서 환자분을 찾아보라고 하셔서요. 정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뇌경색, 자신과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신가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중앙병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화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대.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뇌경색으로 쓰러졌대. 엄마랑 똑같은 병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요? 정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산속에 내버려뒀다는 것을,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하지만 정화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 한때는 남편이었잖아.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미워하고 원망하고 버리는 삶은 싫어. 엄마는 용서하고 싶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정화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은이 함께 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화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 어떤 모습일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맨 안쪽 침대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뼈만 앙상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왼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마비 증상이었습니다. 정화가 침대 옆에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화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화. 남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말이 어눌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왔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때리던 그 손이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아팠군요. 정화의 말에 남편은 더 많이 울었습니다. 나 다 잃었어. 돈도, 집도, 다. 남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소라에게 사기당한 이야기,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고시원에서 쓰러진 이야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당신, 방송 봤어. 너무 멋있었어.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망했는데 당신은 다시 일어섰더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절 버리고 간 후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화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줄래? 용서해 줄 수 있어? 정화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산속에 버렸던 사람을, 죽게 내버려뒀던 사람을.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미움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용서할게요. 정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이제 우린 남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지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가자. 병실을 나오는 정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후회 안 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용서한 건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지은은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뇌경색 합병증이었습니다. 정화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은과 정화 단 둘뿐이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지만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화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은 공동묘지에 안치했습니다. 작은 비석 하나뿐이었습니다. 정화는 비석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정화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내 마을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지은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고마워, 지은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정화는 산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쓰러졌던 그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을 느끼게 될까? 두려웠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의자, 녹슨 지붕, 금이 간 바닥.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1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새벽 남편이 자신을 이곳에 두고 떠났던 날. 의식을 잃어가며 마지막으로 본 하늘.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던 순간.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시던 감촉.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절망.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죽지 않았다는 것, 말순이 발견해줬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는 것. 정화는 가방에서 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의자 옆땅에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꽂았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됐네요. 정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절 버린 게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이상하죠? 가장 끔찍한 날이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됐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미움도 원망도 후회도 다 놓을게요. 편히 쉬세요. 정화는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일어설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진짜로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정화 씨, 오늘 반찬 뭐 나와요?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랑 시금치 무침이에요.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한 통 남겨주세요. 네, 할머니. 꼭 남겨드릴게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집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부엌에서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지은이 정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다녀왔어. 기분 좀 나아졌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진짜 괜찮아.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은하수도 보였습니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참 예쁘다. 별이 이렇게 많았구나. 언제 이렇게 예뻤지? 1년 전만 해도 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유가 생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시청에서 사람들이 온대요. 지은이 밥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시청에서요? 왜요? 엄마한테 상을 주신대요. 지역 모범 사업자 상이래요. 정화는 놀랐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상을요? 저한테요? 네. 엄마가 마을 경제 살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 줬다고요. 말순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정화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 상도 모자라. 정화는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상을 받다니. 다음 날 시청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왔습니다. 손에 상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함께 왔습니다. 윤정아 씨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모범 사업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구청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상패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상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희망의 상징, 윤정화.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죽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정화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어요.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년 여성분들께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향 주시길 바랍니다.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들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화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화는 지은과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말순이 준비한 떡과 과일, 그리고 지은이 사온 케이크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정화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알았어. 정화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이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진짜예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해낸 거예요. 엄마의 힘이에요. 지은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예요.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습니다. 말순이 정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정화, 이제 진짜 행복하지?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정화는 진심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죽을 뻔했던 자신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썼습니다. 오늘 상을 받았다. 믿기지 않는다. 1년 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버려지고 쓰러지고 죽을 뻔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살아있고 사랑받고 필요한 사람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딸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자유롭게. 이제 나는 진짜 자유다. 정화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에게. 정화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산내 반찬이 문을 연 지 3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정화는 이제 65이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산내 반찬 3주년 기념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구청장도 왔고 기자들도 왔습니다. 3년 전 정화를 취재했던 그 기자도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게 앞에 긴 테이블을 차려놓고 무료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멸치볶음, 장아찌, 콩자반, 가지무침. 정화의 대표 메뉴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반찬을 받아갔습니다. 정화 씨,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마을 이장님이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마을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정화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자신이 3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구청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윤정아 씨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모습이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엄마는 제게도 영웅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순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77이 된 말순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정화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산속에 쓰러져 있던 그날. 그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자랑스러워요. 말순의 말에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정화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3년 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버림받고 쓰러지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딸이 돌아왔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3년이 지났네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벌써 3년이야.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정화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30년보다 이 3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산 너머로 솟아올랐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무, 배추, 시금치, 고등어. 재료가 충분했습니다. 정화는 물을 꺼내 씻었습니다. 오른손이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칼로 물을 썰었습니다. 도독도독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6시쯤 되자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정화야, 벌써 일어났어? 네, 할머니. 오늘 주문이 많아서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말순은 장아찌를 담고 정화는 고등어를 졸였습니다. 집 안가득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8시쯤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이제 완전히 산내 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까마득한 옛날 일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주문 몇 건이에요? 50건쯤 돼. 맞네요. 제가 배달 갈게요. 가게 문을 열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젊은 부부,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멸치볶음 한 통 주세요. 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정화는 반찬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손님들도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정화는 좋았습니다. 점심때쯤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정화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혹시 윤정아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이렇게 찾아뵙고 싶었어요. 정화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선생님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반찬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이 반찬 먹으면서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정화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오늘도 잘 팔렸습니다. 정화는 장부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밖으로 나가 산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쓰러졌던 그 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산에서 쓰러졌기에 지금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정화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순이 만든 된장찌개, 지은이 구워온 생선, 그리고 정화가 담근 김치.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내일은 뭐 만들까? 정화가 물었습니다. 엄마, 고구마 줄기 어때요? 요즘 제철이잖아요. 좋은 생각이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장 보러 가자.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빛 아래 행복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버려진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정화라는 이름의 꽃이었습니다. 그 꽃은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산내 마을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오늘도 정화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 하나하나에는 정화의 삶이, 정화의 사랑이, 정화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은 버려진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지금까지 윤정아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